이번 주 e스포츠 소식입니다. WGA 에이펙 코리아 시즌2 골드 시리즈 20일 펼쳐진 대망의 결승전에서는 지난 시즌 챔피언 골드베스와 떠오르는 다크호스 멜트다운이 맞붙었는데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었던 치열한 접전 끝에 마지막 13세트 멜트다운에게 서쪽 진영을 점령당한 골드베스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멜트다운의 전차를 차례로 격파해 나갔고 마침내 골드베스가 2시즌 연속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BSN 시즌3에서는 21일 8강 첫 번째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루나틱 하이가 온라인 링크를 상대로 일방적인 경기를 펼치며 완승을 거뒀고 이어진 2경기에서는 레투비와 파크가 맞붙었는데요. 1세트에서 패배한 레투비가 2, 3세트를 연달아 승리하며 4강에 진출했습니다. 오는 28일에는 젠틀맨스와 레츠비, 30존 4와 스위프트의 8강 토너먼트가 진행됩니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2016 시즌1 21일 펼쳐진 8강 B조 승자전에서는 MVP 블랙이 팀 히어로에게 3대2로 승리를 거두며 B조 1위로 4강에 진출했는데요. 23일 마지막 4강의 티켓이 걸린 최종전에서는 영보스와 팀 히어로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마지막 4세트, 초갈이라는 변수를 둔 영보스에 맞서 팀 히어로도 레오릭을 메인 탱커로 꺼내들었는데요. 유리한 조합으로 한타에서 앞서 나간 팀 히어로는 영보스의 모든 영웅을 잡아내며 상대의 핵을 파괴하고 마침내 4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는 29일에는 레이브아츠와 팀 히어로가, 3월 1일에는 TNL과 MVP 블랙의 4강 경기가 펼쳐집니다. LA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2016 20일에는 SKT T1과 아프리카 프릭스가 맞붙었습니다. SKT T1이 1세트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2, 3세트를 연이어내주고 5승 4패로 6위로 1라운드를 마감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어진 2경기에서는 삼성이 스베누소닉붐을 상대로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24일 1경기에서는 락스타이거즈가 스베누소닉붐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1라운드 전승을 기록했고 이어진 2경기에서는 2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KT 로스터와 롱주게이밍의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운명의 가리 최후의 3세트, 에로 노동현 선수의 활약으로 한타에서 대승을 거둔 KT 로스터가 6승 3패로 1라운드 2위에 올랐습니다. 25일에는 CJ 엔투스가 승리를 거두며 7위로 1라운드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오늘 3월 2일에는 스베누소닉붐과 진에어 그루밍즈의 경기로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손에 땀을 쥐는 명경기가 이어졌던 1라운드에 이어 2라운드에서는 어떤 진검승부가 이어질지 10팀이 펼치는 대격돌을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한국의 모든 게임 매니아들을 사로잡은 게임의 메카. 안녕하세요. 게임플러스 권희슬입니다. 제 옆에는 게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도와주실 두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드디어 WGA 에이펙 2015-2016 시즌2 골드 시리즈의 우승자가 결정됐습니다. 네, 아랫대 선수들로 구성된 골드베스가 우승을 차지했죠. 한국 챔피언 팀이었던 것으로 증명하듯이 이번 골드 시리즈에서도 결승전까지 모든 경기에 승리를 하면서 결승에 처음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해외 강팀들이랑 교환전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아무래도 그것이 우승을 하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골드베스는 오늘 3월 5일부터 이틀간 WGA 에이펙 2015-2016 시즌2 파이널에서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됐는데요. 월드 오브 탱크 아시아 태평양 챔피언의 영예를 두고 아시아 서버 대표인 중국 EL 게이밍 그리고 대만의 호스맨, 그다음에 중국 서버 대표인 중국 리폰 게이밍과 우승을 다투게 됐습니다. 네, 과연 아시아 최강의 역사를 이어갈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G리포트에서는 스타크래프트 레전드 매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다고 합니다. (1990년대) 스타크래프트는 전성기를 맞이했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동네 PC방으로 몰려들던 시절이 있었다. e스포츠에 우린 환호했고 선수들의 명경기에 열광했다. 웃긴데 스타리그 결승전. e스포츠 역사상 첫 야외 무대였던 다시 한번 시작되려 한다. 지난 향세에 이끌려 4천여 명의 관중이 몰려든 e스포츠의 성지 장충체육관. 흡사 스타리그 결승전 현장을 방불케 했는데 유인현 선수가 워낙 끌려가지고 기용 패트리 선수. 이명수 선수
모든 이들의 추억 속 전설로 남아있는 4명의 선수들. 10여 년이 지난 지금 레전드 선수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온 기영입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16년이나 됐네요. 이제는 방송인으로 더 익숙하지만 제1회 스타리그 우승자였던 기욤 패트릭. 연습을 일단 스타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스타 없기 때문에 응? 스타가 없다 기욤? 오늘 연습 안 한 지 10년 됐는데 초보만 오세요라고 치는데 제가 들어가서 친 적 있어요. 연습 결과 때문인가 유독 자신 없어 보이는 기욤. 하지만 이 선수만은 이길 수 있다는데. 홍진호 옛날에 선수할 때 저한테 많이 졌기 때문에 오늘도 지지 않을까 싶어요. 베리베리 땡큐라고 그냥 말을 하고 싶고요. 귀요미 저를 찍다니 건방진 것. 네. 이의 사나이로 유명한 홍진호. 하지만 그에게는 숨은 칭호가 있다는 사실. 이벤트 전에 황제예요. 심지어 내가 이벤트 전 결승전에서 진호형한테 2번인가 졌어. 근데 공식 전만 되면은 그냥 왜 이렇게 못해? 콩탈이네 콩탈. 루탈이 그냥 안 써. 타인의 실력을 좀 아직 평가하는 거는 굉장히 좀 섣부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표에 좀 치료받는 그런 상황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레전드 선수들의 견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단 한 사람만을 노리고 출전한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황제의 테란 임요환. 연습을 하루밖에 못했어요. 모든 초점을 홍진호한테 맞춰서 연습을 그것도 하루를 이렇게 보냈는데 일단 그리고 홍진호만큼 영양가 있는 딜러리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도 하루라도 더 잘하는 홍진호하고 경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쯤 한번 아빠 화이팅! 홍진호는 이겨야지. 홍진호는 보내버려. 3년번. 둘째 딸이고요. 오늘 특별히 이제 한 6개월도 지나고 그래서 제 응원을 나왔는데 아빠가 다 된 것 같아요. 드디어 결전의 막이 오르고 무대로 향하는 선수들. 레전드 매치 시작을 알리는 조추첨 결과 스타크래프트 최고 빅매치 임진록이 성사되었다. 나쁘지 않았죠. 하루를 몰빵한 선수가 걸린 거니까 오히려 이렇게 빨리 걸리는 게 확실하게 걸리는 게 낫죠. 일찍 만난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왕 시대인 거 무조건 임진록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첫 번째 세트에서부터 전진 투배럭을 시도한 임요환. 전성기 못지않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지만 2016년 임진록의 승자는 홍진호에게 돌아갔다. 진호가 준비를 안 했다 하는데 좀 많이 준비했네요. 홈댄스 준비하라고 홈댄스. 씨. 패스트 탱크 했어야 됐어. 맨 처음에 준비했던 게 그거였는데. 수천 줄 알고 키드라 사업하고 있었어. 근데 많이 줄 알고? 수천 줄 알고. 키드라 사업하고 있었어. 탱크에서 그냥 때렸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매치. 기욤이 깜짝 캐리어를 선보였지만 클로킹 레이스로 완벽 대처한 이윤열 선수가 홍진호가 기다리는 결승전으로 향했는데 진호 형이 인기를 끌게 만들어줬던 거는 2등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인기를 유지시켜 드릴게요. 현장을 찾아온 모든 이들이 고대한 대망의 결승전. 폭풍 저구 홍진호와 천재 테란 이윤열의 빅매치가 드디어 시작됐다. 1세트부터 홍진호가 전성기 시절 부럽지 않을 만큼 상대를 몰아붙이며 선취점을 따내는데 패배해서일까 어째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공약. 로봇춤이요. 아잉? 로봇춤? 그게 뭐야? 홍진호 형한테 진다. 그럼 벼봇 댄스를 추겠습니다. 좋아요. 더 이상 이제 오글거릴 것도 없습니다. 단물 다 빠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오글거리는 그의 댄스. 벼보총으로 자존심을 구겨서일까 각성한 이윤열이 2, 3세트를 연달아 가져가며 역수입과 함께 레전드 매치 영광의 주인공이 됐는데 커리어 하나가 또 생겼네. 최선을 다하는 이윤열이 되겠습니다. 추억 만들 수 있는 자리 만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또 찾아주시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좀 이런 무대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비록 전성기 때의 기량을 선보이지는 못했지만 승패를 떠나 참가한 선수에게도 방문한 관중들에게도 뜻깊은 추억을 선사한 레전드 매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겼으면 저도 많이 찾아갈 거고. 잊혀진 선수들도 많은데 그런 선수들도 다시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었고 함께 성장했으며 그 시절의 추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스타크래프트에 환호하고 열광하는 이유가 아닐까. 2015년 총 매출 26조 원 돌파. 미국을 누르고 글로벌 중심으로 우뚝 선 중국 게임 산업. 이 중 모바일 게임 시장은 전년 대비 30.8% 성장한 8조 원으로 대세임을 입증했는데 텐센트나 네디지 이런 주요 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최근 눈을 돌리면서 자국 이용자가 아닌 해외 시장에 통할 만한 어떤 그래픽 콘텐츠 퀄리티로 바꾸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중국 게임 특유의 정확한 품질이 많이 개선되다 보니 한국 시장에서도 많이 어필되고 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 게임은 향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국 시장을 장악한 것은 물론 역으로 한국 시장까지 넘볼 정도로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2015년 6월에는 한국 시장 점유율이 25%까지 증가. 이후에도 백발백중, 구음진경 등 많은 중국 게임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일명 차이나 드림을 꿈꾸며 중국 시장 진출을 선언한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사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 중국 게임의 성장세에 밀렸을 뿐 아니라 중국의 다양한 문화적 특징과 시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체 생산한 스마트폰 비중이 높아 최적화 작업이 중요한데 일부 국산 게임의 경우 중국의 특정 스마트폰에서 구동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던 것. 실제 다함께 차차차나 헬로 히어로는 최적화 문제로 몸살을 앓기도 했는데 과거에는 한국식 스타일을 앞세워서 이제 우리가 옳다 이런 자세로 얘기를 해서 번번이 실수를 또 전례됐었죠. 그런 어떤 자세를 바꿔서 중국 시장을 공부하자. 그런 노력들을 선행해서야만 이제 현지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타국 게임사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중국 정부의 정책마저 중국 게임 시장의 장벽을 높이는 상황. 일단 그 국내 업체들은 중국에서 그 100% 지분을 가진 독자 회사를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법 규제상으로 인해서 한국 회사들은 지분율 49% 이상을 넘기지 못합니다. 때문에 한국 회사들이 독자적으로 중국에서의 모바일 게임 사업을 진두지휘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반대로 게임 개발 수준이 높아진 것에 자신감을 얻은 중국은 직접 한국 지사를 설립해 국내 게임사에 투자하거나 국내 인력을 채용, 한국 시장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은 타이틀이 늘어났다. 올해 역시 상당수의 중국 게임이 한국 출시를 예고했는데 그중 3D MMORPG로 상반기를 공략한 게임은 홍콩과 대만에서 매출 1위, 동시 접속자 16만 명을 기록한 천명. 저희가 한국 시장을 위해서 많은 타이틀 게임들 많이 가져왔거든요. 저희 이 천명은 저희 펀컴퍼니 코리아에서 16년의 제 기대작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임이거든요. 천명은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역사적인 명장들과 전투를 벌이는 스토리 던전과 서울, 경기, 전라 등 6개의 한국 지역으로 나뉘어 치르는 국가전으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또한 하늘이 허락한 전장이라는 부제에 맞게 다양한 전쟁 시스템으로 무장했는데 그중 한국 게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준비한 비장의 무기가 있었으니 저희 포인트는 지금 실시간을 500개 500이고요. 최대 1000명이 함께 전투를 펼치는 실시간 대전. 이를 구현하기 위해 서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일단 저희 쪽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서버적인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자동 그래픽 제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플레이어 수가 이렇게 많을수록 최적화 작업이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서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현한 실시간 대전. 과연 국내 유저들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을지 현장에서 미리 기자단의 시연을 통해 검증을 받아봤다. 서버나 아니면 이제 유저 간 대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런 뭐 치열한 느낌을 좀 잘 살린 것 같고 한 필드에서 여러 명이 이제 어우러져서
이런 약타전을 벌인다는 게 상당히 재밌었고요. 중국 게임사들이 이제 우리나라 입맛을 이제 좀 잡을 줄 아는 것 같아요. 대규모 실시간 대전의 역사를 다시 쓴 천명. 출시 국가에 알맞은 현지화를 통해 서비스는 물론 기술적인 부분까지 한국을 바짝 추격한 중국 모바일 게임. 그 성공 키워드를 이제는 우리가 벤치마킹해 다시 한번 게임 강국으로의 재도약을 꿈꿀 때이다. 네, 하루가 다르게 중국 게임의 돌풍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에 개최된 한 게임 컨퍼런스에서 한국 게임사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성공 포인트가 제시됐습니다. 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개최한 K-게임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요. 중국 모바일계 3대 마켓이죠. 치유360의 자유리 부사장님께서 그날 그 중국 시장의 성공 요인을 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네. 중국 이용자들이 좀 어떻게 소외감이라든가 외로움감을 많이 느끼는데 아무래도 농민공으로 도시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게임을 갖다가 만드시는 그분들과 뭐 개발자들이라든가 운영자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강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위한 어떤 다양한 이벤트, 시의적절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월급날 이벤트나 아니면 명절 이벤트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지난 23일에는 중국이 자국 내 인터넷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규제책을 꺼내들었습니다. 그 앞서 나왔던 것처럼 기존에는 한국 게임사가 중국에 진출할 때 이제 49%까지는 지분을 가질 수 있는 합작회사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즉 외국계 합작회사는 그 서비스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중국 그 산업을 더 틔우겠다라는 그런 얘기일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서비스 제공사의 서버는 반드시 중국에 있어야 되고 또 회사의 CEO 역시 일정 기간 동안 중국에 반드시 머물러야 되는 그 중국인이어야 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으로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중국에서의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어제 인터넷 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게임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또 한 번 게임 산업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G2E스에서 엑스컴2 플레이를 통해 시간 오프를 체험해 보시고요. 잠시 후 2부 G랭크에서 2월 넷째 주 게임 순위를 그리고 G테스터에서 블레스의 접근성을 평가해 봤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주 엑스컴 시리즈의 무고한 역사와 스토리는 물론 엑스컴2의 기초까지 모두 알아본 두 남자. 이제 기본 학습을 마쳤으니 외계인들을 물리칠 차례. 과연 허한욱과 오성규는 지구를 무사히 탈환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가 본격적으로 게임에 들어가기 앞서서 엑스컴2의 최고의 어떤 뭐 히트 메뉴? 메인 디쉬를 맛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소스 같은 느낌. 바로 요 메인 메뉴에 보면 캐릭터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메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 이 엑스컴 분대원들을 저희가 직접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친구를 그럼 하나 좀 바로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게임 플러스의 안방마님 권이슬 아나운서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생성을 하면은 이름은 이슬. 별명. 별명이 중요합니다. 참으로 하죠, 참. 이슬 참권. 절대 참을 먼저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머리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의지의 상징이죠. 의지의 상징. 방어구 색상 핑크 아니겠습니까? 권이슬 나와지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제가 권이슬 양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권이슬 양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면 이게 쭉 많이 있죠? 그 가운데에 대령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병가가 있습니다. 이 병가가 약간 변경점이 있어요, 원이랑. 일단 돌릭병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공격이 생겼어요. 뒤에 보시면은 칼을 들고 가죠. 이전작 엑스컴 에너미 언노운에서는 없던 부분이고 그리고 능력 부분도 돌릭병에서 기본 스킬이 있고 이제 올라갈 때마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게 있으니까 생기네요. 그래서 경찰병 스킬을 찍느냐 어설트 스킬을 찍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원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찍는 쪽으로 돼 있었는데 자맹이라는 시스템 아까 들어가면서 이제 그 돌격병의 이름은 같은데 쓰임새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병가가 없는데 사이오닉 병이 생겼어요.
아, 사이오닉병 생겼죠. 네. 말 그대로 사이오닉이죠.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막 정신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런 표현이 상대를 조종하거나 정신을 붕괴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투를 유연하게 이끌어 나가는 원 같은 경우에는 좀 소질이 보이는데 자네 사이오닉 좀 배워보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 사이오닉 총 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그냥 넌 사이오닉병 그럼 바로 하는 거죠. 네. 자, 일단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편에 대해서 미션 들어가니까 엑스컴은 그 즐길 게 많군요. 나 원판이 원빈인데 그걸 메이크업하고 옷도 멋진 거 입고 그렇게 나왔으니까는 원판이 워낙 좋은 게임이니까 엑스컴2의 꿀잼 콘텐츠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미적 감각 여실히 뽐내며 의지의 권위수를 표현한 예술가 콤비 그녀의 전투 실력을 확인하기에 앞서 엑스컴 부대를 운영하는 방법부터 살펴보자. 이게 엑스컴 1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 있는 비밀기지에서 개발을 하는 그런 풍이었다면은 엑스컴 2에서는 우주선을 개조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미션에 들어가서 외계인과 싸우고 나면은 이 전리품을 얻습니다. 그럼 이 전리품을 갖고 연구실에서 연구를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 그 기술실로 가면은 다양한 아이템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연구된 걸 이제 아이템 만들고 착용을 하면은 써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또 미션을 합니다. 미션을 하면은 또 새로운 외계인 시체를 얻고 그 무기도 얻고 무기도 얻고 그럼 그걸 다시 또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면 또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에 맞게 또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써봐야 되겠죠? 또 미션을 합니다. 또 미션을 하면은 또 외계인 또 시체랑 이런 걸 얻겠죠? 그것도 연구를 합니다. 그 연구를 하면 또 아이템을 얻겠죠? 아이템을 또 착용을 합니다. 착용하면 써봐야겠죠? 그럼 또 미션을 합니다. 끝없는 무한 루프. 여러분들의 시간이 삭제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기본이 이 무한 루프를 생성해 주는 게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마다 계속 알람이 뜹니다. 엑스컴 두 파트가 있어요. 운영 파트와 이제 전투 파트가 있는데 운영 파트에서만 이 정도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즐기고 즐겨도 끝이 없는 엑스컴2 월드. 제대로 게임을 플레이하기도 전에 운영 파트만으로도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그렇다면 과연 엑스컴2의 또 다른 파트 전투 콘텐츠는 어떤 재미를 선사할지 함께 확인해보자. 새로운 이제 파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신북극으로 접촉을 하러 가겠습니다. 자, 브리핑. 외계인 시설 파괴. 파괴만 하면 되는 거죠. 시설에 폭탄을 설치해라. 작전지에 탈출해라. 권희슬 아나운서가 강당해요. 딱 팁니다. 권희슬. 과감하게 권희슬 아나운서 앞으로. 권희슬을 맷집으로 세웁니까? 돌림병이에요, 돌림병. 맷집하면 권희슬이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아군 병사들의 모든 턴을 소비를 하는 것이 이제 한 턴의 끝이죠. 아니면 여기서 턴 종료를 할 수도 있는. 외계인이 이제 발각이 됐습니다. 저 친구들 일단은 먼저 잡을 생각인가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딱 쏘면은 야 얘네들은 삥 걸린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움직입니다. 보통 게임 같으면은 내 턴에 내가 공격을 하면은 받는 입장에서는 안 움직여요, 보통은. 그러죠. 엑스컴에서 적과 발견 조우가 되면은 적군이 그 상황에 맞춰서 퍼집니다. 그래서 공략하기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자, 이제 슬슬 권희슬 아나운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권희슬 아나운서는 상대의 배후에서 칼로 한번 멋지게 데미지 6. 얘를 띠링. 이번 턴에 어떻게 됐든 얘를 죽여야 됩니다. 클론. 자기 복제. 그러면서 얘 덕분에 저희 후방부가 완벽하게 뚫렸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김진욱 기자님을 이용을 해서 권희슬 아나운서를 좀 도와드려 볼까요? 우리 김진욱 기자님은 지금 73%에 이 정도 맞죠? 일단은 지금까지는 빗나감 없이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이거. 그리고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자, 이제 요럴 때는 요렇게. 오케이. 팔자. 빠스. 팔자. 빠스. 야, 막 90%였다고!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빗나감2, 엑스컴2의 아이덴티티. 왜 뒤에 또 온다. 와, 아이고야.
여기서 경계를 하는 걸로. 어차피 이 잡으러 나올 거 아닙니까? 경계? 개를 잡으러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앞쪽 입구 쪽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어차피 지나가게 되면 자, 봤어요? 봤어요? 자, 경계하고 경계, 있었던 경계. 아! 손해방! 자, 오. 뭐야? 이 데미지가 6? 오, 이겼는데, 이거? 안전. 오! 야, 이거! 아, 이게 맞아? 이게 뭐야? 야, 벽 뚫었다, 야. 아, 벽 뚫렸다. 벽 뚫었다. 이 게임이 이게 벽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벽을 막 뚫어버리니까 되면 좋아. 이슬이 잘하네. 야, 이슬이 혼자 원맨쇼 하네. 그 원펀맨 아니야? 이슬이가 알고 봤더니 원펀맨! 권이슬! 사뿐하게 썰어줘. 뭐야? 역습? 빗나가. 저런 기술은 제가 볼 수가 없었는데. 역습도 저도 처음 보네요. 깼네, 깼어. 깔끔하게. 네. 자, 이렇게 해서 권희슬 아나운서와 남 기자님, 김 기자님까지 저희가 안전하게 헬기까지 우주선까지 모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투만 해도 저희가 지금 몇 시간 한 겁니까, 지금? 자, 거기다가 왼쪽 상단에 저런 것들도 좀 있잖아요. 요런 퀘스트들. 요런 거 하는 맛들이 또 있어요. 뭐 숙제를 많이 줘요. 야, 이게 목표. 목표. 네트워크에 침입해서 이거 쓰고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가야 될 길. 일명 길라잡이라고 표현을 그렇죠. 많이 하지요. 가야 되는데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 지금 이등병이 지금 당장 나 싸워 이러면 싸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씩 여기서 도와주세요. 여기서 뭐 해주세요. 그럼 그거 얻어서 연구해서 개발해서 조금씩 강해지면 그에 또 좀 더 강한 미션을 하고 또 그 미션을 통해 또 강해지면 또 미션을 하고 아까부터 제가 오늘 계속 한 말을 한 수백 번 반복하는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그렇게 계속 쭉 가다 보면 어느새 목표에 도달해서 지구는 우리의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도 삭제예요. 그렇습니다. 유저들의 시간을 제대로 삭제시킨 엑스컴2. 게임 스토리부터 운영, 전투까지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과연 두 남자의 최종 소감은? 일단 엑스컴2는 엑스컴 1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개량이 됐습니다. 편의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모드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알기 쉽게 아까처럼 이제 뭐 돌격 또 잠입이냐 칼부림이냐 이런 식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한글어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일단 시간이 잘 가요.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어요. 2년 동안 어떻게 기다리죠? 엑스컴을 하세요. 그래요? 2년 동안 엑스컴2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남자친구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꼭 지구를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판은 훨씬 더 재밌는 게임, 훨씬 더 시간이 잘 갈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성균, 고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이 깨어난다. 서머너 주어. 지금 바로 여기 6.25 찌빵 보고 다방 보고 다방 보고 찌빵 보고 다방 방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지. 찌빵 보고 다방 보고 다방. 배고파. 심심해. 하트. RPG반 전략반 반반한 모바일 게임 매직러쉬 히어로즈. 반반한데. 한 주간의 게임 순위는 물론 게임계 트렌드까지 살펴보는 시간 G랭크. 안녕하세요. 승분남 이현수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순위 판도는 어떻게 변했을지 2월 넷째 주 온라인 게임 순위부터 시작합니다. 2월 넷째 주 온라인 게임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입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과 트리 오브 세이비어가 각각 한 계단씩 하락한 가운데
스페셜 포스가 한 계단 상승하며 19위를 차지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순위 20위는 트리 오브 세이비어입니다. 트리 오브 세이비어가 대규모 업데이트 리프레시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아이템을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는 팀 창고와 240 이상 고레벨 유저들을 위한 신규 던전이 추가될 예정인데요. 또한 신규 유저와 복귀 유저에게 경험치 아이템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240레벨이라는 게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RPG를 플레이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순간이 언제예요? 라고 유저들한테 물어보면은 공통적인 의견 중에 하나가 레벨업 했을 때요 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양하게 그 시점을 경험해 보게 하기 위해서 나눠놓은 거죠. 다양하게 나눠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게임이 280레벨까지 있다는 게 조금 좀 많이 간 게 아닌가, 심하게 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재도약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참신한 게 어필하는 느낌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최근 시장이. 블레스가 2016년에 런칭한 게임인데 마치 2010년 게임 같아 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너무 트리 오브 세이비어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온라인 게임 순위 11위는 블레이드 앤 소울입니다. 지난 1월 북미와 유럽 시장에 진출한 블레이드 앤 소울이 현재 가동 중인 서버를 34대로 확장했는데요. 블레이드 앤 소울이 북미 유럽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버를 34개로 확장했다는 게 어느 정도 인기를 의미하는 건가요? 유저들이 얘기하는 서버당 5,000명 정도의 수용 인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5,000명 곱하기 34 하면은 17만 명 정도가 확산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정말 17만 명이 꽉 들어차는 그런 서버 설치를 했겠느냐라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예전에 중국 서비스 오픈할 시절에 아주 기념비적인 스크린샷들이 되게 많았어요. 접속 대기 시간이라는 게 뜨잖아요. 근데 그 접속 대기 시간에 6개월 막 이렇게 뜨는 스샷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 북미 유럽 서비스는 좀 더 여력 있게 아마도 서버를 설치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북미 쪽에서 초기에 오픈한 게임 중에서는 폭발적인, 정말 기록적인 인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 3, 리니지와 던전앤파이터의 순위가 각각 바뀐 가운데 테라가 2계단 상승하며 9위를 차지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순위 7위는 던전앤파이터입니다. 던전앤파이터가 신규 지역, 흑요정 유적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밖에도 와이드 해상도 모드 지원과 그래픽 엔진 업그레이드가 진행돼 유저들은 더욱 새로워진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이드 해상 모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아쉬워하는 유저들이 많다고 하네요. 이 던전앤파이터가 처음 공개됐던 시기에도 다른 게임들은 꽤 고해상도인 상태에서 던전앤파이터는 마치 오락실의 그 도트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유저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향수를 자극했고, 그런 게임들을 집에서 혹은 PC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유저들이 많이 반응을 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대로 해상도 개선을 와이드로 하다 보면서 예전의 분위기가 너무 지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유저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있긴 있거든요. 화면에 등장할 수 있는 화면의 범위가, 화면에 출력되는 화면의 범위가 바뀐다는 거는 이 게임 밸런스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험도 많이 해보고 이런 다양한 접근으로 테스트한 다음에 런칭을 해야 되거든요.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조금 지금 상황에선 유저들이 이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2월 넷째 주 온라인 게임 순위 1위를 차지한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2월 넷째 주 모바일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구음 직령과 뮤 오리진이 2계단씩 상승한 가운데 백발백중과 피파 온라인 3 모바일, 그리고 원더 택틱스가 다시 순위권에 진입했습니다. 모바일 게임 순위 6위는 백발백중입니다.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백발백중이 중국 모바일 e스포츠 게임 매출 10위권 내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인기가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습니다. 모바일 e스포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바일 게임이라는 건 굉장히 개인적인 게임이에요. 이 디바이스 자체는 내 거거든요. 이 화면은 오롯이 나 혼자만 즐기는 스스로의 화면이에요. 폭넓게 뭔가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상태의 게임하고는 조금 달라요. PC 게임이나 콘솔 게임이나 뭐 혹은 아케이드 게임, 오락실 게임이나 이런 걸 즐기는 사람들이 볼 때 우와, 저 사람 되게 잘한다라는 거를 평가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플레이하고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예전부터 정착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바일 게임 플레이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와 모바일 게임 진짜 잘한다 라고 평가하는 상황을 예전만큼 많이 보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이 전달하는 그 만족감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좀 더 발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바일 게임 순위 3위는 세븐나이츠입니다. 지난 2월 5일 일본 서비스를 시작한 세븐나이츠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이번 흥행은 라인 등 외부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자체 서비스를 통해 성공을 이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에서의 성공 비결은 뭘까요? 게임을 많이 고쳐서 나갔어요. 일본 유저들에게 익숙한 마치 퍼즐 앤 드래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사용했던 안에 있는 영웅들을 육성하고 이런 방식들을 많이 바꿨어요. 심지어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이스를 더빙을 했어요. 일본어로. さあ冒険の旅に出よう少しは成長したかしら 캐릭터의 성우들이 어떤 성우가 목소리를 녹음했는가에 따라서도 인기 판도가 좀 바뀌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캐릭터 음성에도 성우 음성을 사용을 하는 게 이것도 아마 주요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과연 2월 넷째 주 모바일 게임 순위 1위를 차지한 게임은 모두의 마블입니다. 이렇게 모바일 게임 순위 분석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반등에 성공한 게임들이 무척 많이 눈에 띄는데요. 다음 주에도 순위 판도에 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손문남의 G랭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플러스 2부 G랭크로 문을 열었는데요. 바로 어제 게임 플러스 공식 평가단이 참여한 이달의 G랭크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2월의 G랭크 시상식에는 테라, 블레스, 마비노기 영웅전, 클래시 오브 킹즈, 그리고 구음진경 이렇게 5개의 게임이 후보에 올랐는데요. 그중 블레스가 이달의 게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 공개된 대작 MMORPG 블레스는 대규모 협력과 경쟁을 진영 간 전쟁으로 그려낸 RXR과 방대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특징인데요. 사전 캐릭터 생성이 20만 개를 돌파할 정도로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았죠. 이번 G랭크 시상식에서는 블레스는 평균 점수 86.5점으로 화제성, 작품성, 대중성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독창성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OBTU PC방 점유율 4위를 기록한 블레스는 신규 지역 바젤 협곡을 업데이트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각 서버당 1개의 전장만 열려 참여 인원이 한정적이었던 핵심 콘텐츠 카스트라 공방전을 개선했습니다. 참가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전장이 추가로 열리도록 해서 입장 대기로 불편을 겪는 유저들의 불만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을 좀 보인 건데요. 그 블레스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나온 또 온라인 MMORPG 아닙니까? 또 블레스 스튜디오 같은 경우 블레스를 7년 동안 700을 들여서 만들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오지 못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사실은 걱정도 했었는데요. 네. 어제 시상을 하러 온 블레스 스튜디오의 한재갑 대표 같은 경우는 온라인대로 뭐 모바일이 아무래도 성행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온라인 게임의 호흡대로 길게 가고 길게 유저들에게 그 사랑받을 수 있는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또 네오지를 위해서라도 또 우리 블레스 스튜디오나 온라인 게임 유저를 위해서라도 네. 롱런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블레스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자, 수상의 영광을 아는 블레스. 그렇다면 G테스터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주 7년 동안 700억 원의 개발 비용이 투입된 블레스의 평가를 시작한 G테스터. 중세 유럽을 그대로 구현한 배경으로 대중에겐 호평을 받았지만 판타지적 상상력 부족으로 두 사람에겐 아쉬움을 남기고 말았는데 하지만 출시 전부터 화제를 모은 커스터마이징이 남아있었으니 과연 블레스는 마지막 비주얼 평가에서 반전을 기회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보자. 블레스에서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커스터마이징이잖아요. 네, 그렇죠. 초록색 포탈에서도 그 메인 광고로 커스터마이징 엄청 때려져 네, 이벤트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밀고 있는데 그건 또 저희가 안 해볼 수가 없죠. 그럼요. 자, 커스터마이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터마이징의 첫 번째 화면이에요. 종족부터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4가지 네. 종족. 크게 나눠서 인간, 엘프, 스인, 소인. 이 정도 느낌으로 되어 있지요. 4개의 종족이 있는데 일단 종족을 선택하는 거가 캐릭터의 외형에 되게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4개의 종족 구성 사실 좀 기존과 많이 비슷하지 않나. 특출할 건 없어요, 솔직히. 예, 인간, 엘프, 수인, 소인.
가장 뭐 기본 문법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뭐 특장점을 찾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무난하게 이제 갔는데 진영을 나눴어요. RVR 게임이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것은 MMORPG의 교과서 와우에서 보면은 얼라와 호드가 완전히 다른 종족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RVR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인간 엘프 수인소인. 그렇죠. 이름만 약간 다른 거지. 그렇지. 똑같은 그런 구성인 거죠. 양 진영의 종족 구성은 사실상 대동소이하다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탑게임과에서 또 차별성이 별로 없고 그러면 이 블레스의 커스터마이징은 어디가 중요한 거냐? 뒤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캐릭터를 꾸미는 거가 조금 더 힘을 줬다고 봐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꾸미는 실제 세부 커스터마이징 화면으로 한번 들어와 보지요. 자,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시키면은 이게 림라이트 주변에 이제 불이 들어오는 곳, 파츠별로 무언가 제어가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지요. 얼굴 쪽에는 얼굴은 분명히 그렇죠. 얼굴도 줌인 시키면 얼굴은 또 세부 디테일 조정이 가능할 거고요. 네. 자, 그거 외에 이제 메뉴들을 좀 보면 어느 정도 그 방향성이 보이는데. 뭐가 있나요, 일단? 오른쪽에 아티스트 프리셋 있죠? 네. 예. 되게 제공되는 게 많이 있네요. 40개가 넘어요. 이건 풀로 다 준비를 해놓은 거군요. 풀 프리셋이 이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미리 이쪽에서 만들어 놓은 괜찮은 것들이 말이죠. 좋아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지만 너무 항목이 많으면은 귀찮잖아요. 그런 그렇죠. 분들을 위해서는 프리셋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디폴트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그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그렇죠. 않는 거지. 자기 아들을 낳는데, 디폴트. 이름을 랜덤으로 이름 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MMORPG에서의 이런 디테일 커스터마이징이 대세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저같이 이제 이런 미적으로 그렇게 크게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대충 있는 거 보고 넘어가길 바라거든요. 귀찮아요. 그래서 그런 귀찮은 과정을 일부 유저를 위해서 우리가 해소시켜주겠다라는 방향성은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은 진짜 디테일 조정은 한번 정문식 쪽에 역행을 제가 가져보죠. 해볼게요. 좋아, 그러면 목적을 갖고 가자고. 누구를 만들까? 만들고 싶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머릿속에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요? 그건 바로 최정문이지요. 역시 나랑 지테스터에서 다행인 게 맞았어. 그렇지. 베스트 메인 게이트. 최정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키부터 저는 키가 아주 큰 편은 아니지만 작지도 않기 때문에 키가 한 63 되세요? 64. 네, 한 요 정도 맞추면 될 것 같고. 평균 키. 근육. 제가 근육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근육이 없지 않아요. 이게 인바디를 측정해 보면은 표준 이상 이렇기 때문에 표준보다 얘도 조금 높게. 지방 때문에 근육량이 이제 높은. 네, 그렇죠. 체지방량은 좀 줄이고요. 없애버릴까요? 근데 거기까지 내려면 거의 여성 보디빌더 수준일 것 같고요. 요 정도. 머리는 좀 키웁시다. 키우자고요? 예. 이 정도는 적당해요. 사실 나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게임에서 만드는 머리 크기는 현실 반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일 크게 해줘야 그나마 한국인 체형이 나와. 자, 그러면은 이제 낯짝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커스터마이징의 핵심은 바로 얼굴, 낯짝입니다. 최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줌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얼굴을 한번 크게 볼까요? 비슷해, 이미 비슷해. 그냥 이대로 갑시다. 왜 그러세요? 뭐 할 수 있나 봐야죠. 세부 조정을 해보죠. 최정문 완성. 어때요? 비슷하다, 이 정도면. 예. 닮았다. 닮았네. 예, 닮았어요. 넘어갑시다. 왜 마음에 안 들어 하세요? 어디가 달라서? 얘기해보세요. 디테일은 되게 공들여 맞추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하나도 안 닮았어요. 예. 대실패입니다. 판이 달라, 판이. 근데 이거 편집하실 때 화면 절반은 얘하고 절반은 저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봤자 얘가 아무리 3D인 척 해봤자 2D인데 제가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말씀 잘하셨습니다. 실제로 3D의 개념을 이 2D라는 모니터 평면에 나타내는 그 기술을 우리가 렌더링이라고 부르지요. 그렇죠. 저는 렌더링을 거치지 않아도 그렇지. 이미 실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제가 이긴 걸로 하고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예쁘네요. 오랜 기다림이 무색하게 기존 MMORPG의 그래픽을 뛰어넘지 못한 것은 물론 차별성마저 부족했던 블레스의 비주얼. 이젠 유저와 게임 사이의 친밀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접근성을 평가할 시간. 먼저 튜토리얼을 살펴보자. 블레스의 접근성.
자, 접근성의 시작 바로 뭡니까? 바로 튜토리얼이죠.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는 튜토리얼을 듀토리얼이라고 잘못 발음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튜토리얼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 물어봤어요. 듀토리얼이라고 네. 하는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물어봤는데 원래 듀토리얼 아니에요? 네, 이러신 분 많은데 튜토리얼입니다. 아, 과거에 굉장히 폰트가 깨질 시절에 잘못 읽으셨죠. 그럴 수 있겠네. 네, 어쨌든 튜토리얼 저희 지금 해볼까요? 튜토리얼 전에 일단 컷신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임팩트가 대단해. 아, 우리나라 게임에서도 이 정도 표현을 한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 가리세요. 정우 씨가 보면은 정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받을 겁니다. 뭔가 되게 스토리를 처음부터 강렬하게 전달하고 싶은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요즘 유저들은 5분 이상 잘 안 기다려주거든. 처음부터 강렬한 씬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던질 수가 있어? 튜토리얼을 비롯해서 지금 게임의 시작 부분에 상당히 강렬한 것들을 많이 배치해뒀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당신이 할 것은 게임이에요. 게임인데 이렇게 조작하는 거예요. 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게임적인 느낌을 최대한 희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영화구나 이런 느낌들. 콘솔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인데. 자연스럽게 그냥 그 게임 스토리에 딱 몰입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게임이 시작하면 뭔가 계속 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별로 가르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명시된 지문 같은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잘하는 거라고 봐요. 게임 시작하고 나서 뭐 화살표 삥삥 하면서 여기 하이라이트 삥삥 하면서 이거 하세요. 아, 참 잘했어요. 당신은 정말 게임 이해도가 대단히 높으신 분이군요. 이런 것들 나오는 거 게임사 딴에는 우리가 너희들 이렇게 칭찬 잘해주고 있으니까 지겹더라도 좀 따라와. 잘한다. 우쭈쭈쭈쭈쭈쭈. 배려해주고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유저 입장에서는 뭐야? 바보 취급하는 거야? 도리어 기분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내가 그것도 못할까 봐. 이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이제 티칭의 시대는 가고 리딩의 시대가 왔다. 그 티칭 대신 리딩을 가장 잘 적용시키고 있는 게 바로 블레스의 튜토리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시죠. 진행을 해보죠. 또 하라는 대로 와서 또 F를 누르면 당기기가 된다니까 당겨보겠죠. F키를 누르면 상호작용이 되는구나, 오브젝트와. 네. 그것을 그것을 따로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또 게다가 중간중간 컷신을 배치해서요. 지루할 틈 없이 잔인해요. 시작은 치밀하게 구성을 잘 해놨어요. 자, 이제 다시 넘어와서 유족에게 목걸이를 돌려주래. MMORPG들 참 신물나는 게 뭐야. 캐릭터 만든 거 딱 들어가면 촌장 아저씨 하나 서 있고 머리 위에 느낌표 있고 클릭하면은 나의 아내가 목걸이를 잃어버렸네. 지금 당장 찾아오게. 이거 텍스트로 반갑네 용사요. 그렇지. 반갑네 용사요. 여기서부터 일단 게임에 대한 선입견이 팍 첫인상이 나빠지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컷신 트레일러와 함께 진행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좋은 시도인 것 같아. 자, 이것도 그래. 지금 보이는 비주얼 봐요. 사실상 튜토리얼 진행 과정, 게임의 도입부 과정에서는 다 대부분 풀밭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게임은 너무 하드코어하지 않아요라는 느낌을 이제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부터 종유석이 있는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서 저 징그러운 거미가 싸야 됩니다. 저 친구를 잡으라고 나한테 시킨 거죠? 그렇죠. 캐릭터의 몹의 강약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비주얼상에서 느껴지는 갑자기 왜 내가 처음 시작했는데 이렇게 무서운 애를 죽겠네. 안 잡고 그냥 들어왔다가 상당히 하드하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에 생각 없이 가다가는 죽을 수 있어요. 죽었군요. 네, 동굴거미를 다 잡으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난 어디를 가라는 퀘스트인지 알고 저는 여기랑 다른 진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처음 알았어요. 도착하군요. 그래서 어디 가면 되는구나 이러고서 무시하고 달리고 있었는데 황천으로 갔어요. 일격의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이러다 이거 튜토리얼에서 죽는 경우가 어딨어요. 1레벨 죽은 거야 지금 1레벨. 1레벨은 심지어 강제로 안 죽게 만드는 게임들도 요즘에 많아요. 한번 죽어볼까? 억지로라도 죽어볼까? 근데 안 죽이는 게임도 많은데 이건 진짜 죽습니다. 자, 바깥에부터 쫄먹부터 하나씩. 네, 저 이렇게 뷰 바뀌면은 잘 조작을 못해요. 자, 거미다리 몇 개? 거미다리 8개. 제대로 충실히 리얼하게 구현했네요. 와우 같은 경우에는 악어다리가 6개입니다. 몰랐죠? 진짜요? 예, 약간씩 이렇게 좀 왜곡을 시키기도 해요. 미니맵 보이죠? 나와서 왕거미, 거대 동굴거미, 거동거라고 흔히 부릅니다. 흔히 불리는 게 맞나요? 아니요, 저만 부릅니다. 쭉! 좋아! 그냥 때려도 긴장하시고! 죽나? 그냥 계속 때리고 컨트롤에 있으면? 집중하시고! 그냥 때리고 있으면 죽나요? 디스크 버튼을 누를 때 네.
기합을 외치면서 스킬명을 외치면서 누르면 데미지가 늘어나요. 아니 스킬명을 정확히 외쳐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아주 눈이 나빠서 스킬명이 보이지 않겠지요? 아 뭐야? 왜 시프트 누르는데 안 피해요 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러다 또 죽겠네. 얘는 자, 시프트가 긴장하고 걔가 있어요. 아닌가 봐요. 자, 지금 딸피야. 지금 포션도 없죠? 아 포션 당연히 없어. 아 내가 먼저 때리고 내가 먼저 때리고. 아 내가 먼저 때리고 내가 먼저 때리고. 세상에. 아 잡았어. 내가 먼저 때릴 거야. 아니, 첫 퀘스트 못 잡는데 이렇게 스릴 넘치는 게임은 내 게임 인생 처음이다, 진짜. 와, 여러분 이거는 정문 씨의 게임 실력 문제, 컨트롤 문제가 아니야. 원래 이래요. 아니 원래 저 캐릭터를 저렇게 플레이하는 거 아닌가요? 저렇게 가까이에서 맞으면서 어느 정도 그렇지. 플레이 맞죠? 내가 많이 맞은 게 아니죠? 가디언의 클래스 성격을 잘 보여준 겁니다. 맞으면서 이거 잡아야 되는 탱커 거죠. 아니에요? 맞는 그렇지. 애잖아요. 네, 맞는 연습까지 잘 시켜줬고요. 그럼 거미 잡았으니까 켜 완료시켜야 되는데. 잠깐만. 잠깐.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잡으라고? 한 마리가 아니었네. 아이씨. 두 마리. 뭐야? 너무하네 진짜. 이러다 또 죽는다고요. 번호거 저기 있다. 자, 이 친구 잡고서 내가 번호거를 다시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첫 번째 사냥 퀘스트를 완수할 수 있겠죠. 겁좀 그만 내라고 2렙이라 다 바른다고. 아까 죽는 거 못 보셨어요? 아 그때 1렙이었다고. 아 1렙하고 2렙하고 차이가 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이 그래요? 게임에서? 컨트롤 잘해요. 이거 또 하다 죽으면은 진짜 나 안 한다 촬영 오늘. 아 진짜요? 조기 위가. 오기기가 쭉쭉. 2렙이라 확실히 더 세졌는데 맞으면 아파 그래도. 5분 전에 비해서 지금 레벨이 2배가 된 거예요. 5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잡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그만 좀 때려줄래? 내가 더 먼저 때릴 거야. 오. 내가 더 먼저 때릴게 얘. 자, 이렇게 힘겹게 거동거 2마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첫 큐였죠? 근데 난이도가 많이 높기는 해요. 네, 높긴 진짜 뭐 높아요. 튜토리얼, 처음 퀘스트 초기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자 해봐.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맞아요. 분명히 일단 첫 허들 자체를 약간은 높게 만들어놨고 그것에 적응할 수 있는 유저들만 우리는 받겠다. 근데 과거에 MMORPG 전성기를 즐기셨던 분들이라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즘은. 정문 씨가 워낙 게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왜요? 나 잡았는데. 네, 잘했어요. 시작부터 임팩트 빵! 한편의 영화 같은 컷신과 절묘하게 어우러진 튜토리얼로 다른 게임들과는 달리 유저들의 몰입감을 이끌어낸 블레스. 접근성에서 호평이 기대되는 가운데 최종 평가만을 남겨뒀는데 그 결과가 궁금하다면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 네, 다양한 아티스트 프리셋과 흥미로운 튜토리얼로 호평을 받은 블레스. 더 다양한 업데이트와 PC방 이벤트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한편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최초로 LOL 게임단을 창단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아연산업정보고등학교에서 워너비라는 LOL 게임단을 만들었는데요. e스포츠 특화 전문고등학교로 가기 위한 하나의 첫 시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e스포츠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들이 나와서 나올 게임 직업을 잡는다든가 네. 이런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대회 입상을 목표로 정규 수업을 마친 후에 방과 후나 주말을 이용해서 교육을 또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챌린저스의 에버팔 위너스 팀이 또 자문을 맡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활약을 좀 기대를 합니다. 사실 e스포츠의 수건이 사실은 e스포츠 자체를 좀 학원 스포츠화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시발점, 첫걸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정책 스포츠화에 대한 그런 또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미래 e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활동들이 지속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게임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 스며든 게임적 사고,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염재경 해설위원의 논평 함께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임계의 화제를 집중 조명해보는 지포커스의 엄재경입니다. 오늘은 일상에 스며든 게임적 사고,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한국 e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e스포츠는 새로운 한류 문화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추가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한데요. 이에 한국 e스포츠의 글로벌화와 산업화 방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돌파구를 찾아본 겁니다. 여기서 이들이 하나같이 국내 e스포츠의 발전이 정체되는 원인으로 지적했던 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투자 저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분석은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닙니다만 인식 개선을 위해 게임 주체들이 아무리 열심히 캠페인 활동을 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돌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정작 게임을 깊이 플레이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점인데요. 게임에 대한 막연한 선입관이 인식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게임을 플레이하게 하고 게임의 장점을 알릴 수 있을까요? 최근 이런 편견의 극복과 미래 산업화를 위해 조금씩 움트고 있는 부분이 바로 게이미피케이션입니다. 우리말로 게임화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게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쟁, 재미, 보상 등의 요소들을 사회의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재미없어하거나 귀찮아하는 일에 게임 요소를 투입해 즐거움과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미 게이미피케이션을 하나의 마케팅 도구로 적극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명 스포츠사인 N사는 운동화에 달린 센서를 통해 스마트폰 앱을 연동시켜 운동량을 체크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 운동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또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매니아를 임원으로 영입한 커피 전문점 S사는 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별 배지 수에 따른 보상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죠. 국내에서도 2013년 덕평 휴게소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 게임기를 설치해 남자들의 정조준 행동을 유도한 강한 남자 찾기 프로젝트와 게임, 퀴즈, 영상,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누구나 과학기술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한 사이언스 레벨업 프로그램 등 점차 많은 기업들이 이 개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마케팅 기술인 오토를 활용해 천안 삼거리 공원에서 게임을 즐기고 역사도 배울 수 있는 코드 체이서 대회도 게이미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는 게이미피케이션을 부상하는 신기술로 선정하고 향후 혁신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기업의 50% 이상이 이 개념을 활용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만큼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인생을 게임에 비유한 금원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게임처럼 도전과 성취, 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반증일 텐데요. 최근 게이미피케이션의 확대를 지켜보며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게임의 장점을 알고 또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 산업적인 측면과 인식 개선 효과를 떠나 우리 인생도 게임처럼 재미있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